네, 여러분 저 오늘 206페이지 경찰 공무원 복무 규정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경찰 공무원 복무 규정이 대통령령이에요. 법률 바로 밑에 대통령령인데 이게 우리 조직 안에 조금 간과되고 있습니다. 이 규정들을 조금 보면 내용이 좀 오래됐어. 그 내용이 옛날에 제정된 다음에 잘 이렇게 바뀌지 않아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조직에서 경찰 공무원 복무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령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찰 공무원 복무 규정, 복무에 관해서 지켜야 될 것들을 여기다 적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복무에 관해서 추가적으로 뭐 개정하고 뭐 하려고 하면 이걸 개정하면 되는데 이것은 그냥 옛날에 제정된 다음에 그냥 별로 신경 안 쓰고 다른 새로운 법령을 막 엄청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 공부해야 될 것도 엄청 많고 그다음에 이 대통령령이 그냥 무시받은 채로 그냥 한쪽에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출제위원들 출제하려고 딱 하더니 딱 보면 다른 것들은 막 훈령 이런 것들인데 이건 대통령령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 현장에서는 별로 막 얘기가 안 됩니다. 경찰 공무원 복무 규정이. 근데 시험 출제하는 사람이 딱 볼 때는 대통령령이네 하면서 관심을 받는 것이 경찰 공무원 복무 규정입니다. 내용이 조금 막 서술되는 그런 것들을 좀 보면 표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오래 전에 제정돼 가지고 별로 막 관심을 못 받아가지고 개정이 안 된 좀 그런 상태지만 대통령령이라는 점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기본 강령을 보시면 이 기본 강령이 사정규단 책성입니다. 이 순서가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이 순서를 바꿔서 시험에 낸 적이 있어요. 사정규단 책성인데 그 중에서 정이 이제 경찰 정신입니다. 경찰 정신 안에 호봉정이 있습니다. 정 안에 정이 있는 거죠. 그렇죠? 정 안에 경찰 정신 안에 호봉정, 호국봉사 정의, 호국봉사 정의니까 호봉정이잖아요. 호봉정이 어디에 있어? 정에 경찰 정신 안에 호봉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직에서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뭐 경찰 정신이 뭐야? 여러분들 면접 볼 때도 그렇죠. 경찰 정신이 뭐라고 생각해? 경찰의 가치가 뭐야? 경찰의 핵심 가치가 뭐야? 이런 거 이제 물어봅니다. 그때 우리 조직 안에 뭐 법령, 훈령에서 뭐 핵심 가치, 경찰 정신 규정하고 있는 것이 딱 이거 하나입니다. 이거 하나. 경찰 공무원 복무 규정에 경찰 정신이라고 해서 그 경찰 정신 안에 호국 봉사 정의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우리 경찰이 뭘 지키는 조직이죠? 사회를 지키는 조직이죠. 군이 직접적으로 국가를 지킨다면 우리 경찰은 사회를 지키는 조직이죠. 그래서 여기 호국이 좀 안 맞아. 안 맞죠? 안 맞는데 왜 있어? 우리나라는 특별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저 분단국가여가지고 6.25 전쟁을 거쳤고 또 분단국가에서 옛날부터 저 차이령님이나 최유식님한테 호국봉사 호국 경찰의 영웅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죠. 우리나라가 분단국가였고 6.25를 거쳤고 분단국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호국이 경찰은 비록 사회를 지키는 조직이지만 군이 국가를 지키는 조직이지만 우리 경찰도 6.25 때 3분의 1이 죽고 3분의 1이 다치고 그랬다니까요. 경찰도 함께 싸우고 함께 군인만큼 군인보다 더 피해를 본 것이 우리 경찰이죠. 그래서 6.25를 거쳤고 분단국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경찰도 호국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나라가 우리나라고 그 호국에 있어서 우리 경찰이 혁혁한 공을 세운 것이 우리 경찰이니까요. 그래서 우리 경찰을 얘기할 때 항상 지금은 이제 1948년 정부 수립이라고 하지 건국이라고 잘 하지 않지만 좀 전에 지금도 48년도 정부 수립을 건국이라고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지금은 임시정부를 뿌리로 삼고 48년도는 이제 정부 수립이다 이제 그렇게 통상 얘기를 하죠. 그러나 어쨌든 조금 전에 지금보다 조금 전까지 어떤 시각이 많았냐면 우리 경찰의 자랑을 삼는 것이 건국경찰, 호국경찰. 아니 경찰은 사회를 지키는 조직인데 건국경찰, 호국경찰을 우리 경찰의 자랑으로 삼았었다니까요. 그것이 바로 이 경찰공무원 복무 규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호국이라는 표현이 조금 오래된 표현 같고 좀 낯설은 표현 같고 막 그렇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이 호국 봉사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새 시대가 오면 호국을 군한테 떠넘겨주면 사실은 봉사하고 정의가 남는 거죠. 어쨌든 사정규단 책성에 호봉정인데 호봉정이 어디에 있어? 정 안에 있습니다. 사정, 경찰 정신 안에 호국 봉사 정의를 경찰 정신의 예로서 그렇게 서술을 하고 있고요. 저 아래 8조를 보시면 어제 봤던 건데요. 지정장소 외에서의 직무수행 금지. 그래서 경찰 공무원은 상사의 허가를 받거나 그 명령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와 관계없는 장소에서 직무 수행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게 제가 말씀드린 사례랑 똑 떨어지진 않아. 그러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 딱 그렇게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근무지 외에서? 그러면 우리 경찰이 근무지 외로 가는 것이 뭐예요? 살인사건 현장에 갈 때 그때 우리 상사한테 형님 저 현장 좀 다녀올게요 하고 가는 것이지 기관장한테 얘기하고 하는 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기관장이 나오면 안 되고 상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9조 근무시간 중 음주금지. 당연하죠. 근무시간에 음주금지 이게 왜 들어가 있을까요? 우리 경찰이 근무시간에 음주를 많이 했었거든. 저도 근무시간 제가 한번 그 얘기 해드렸죠. 시골에서 순찰 돌다가 고기 잡는 사람들 있어가지고 갔다가
이거 막 생으로 찍어서 주길래 먹었더니 소주 져서 소주 마시고 막 엄청 마셔버렸어. 우리 경찰이 근무하다 보면 주민들하고 부딪혀야 되는데 이 대한민국 사회가 술에 관대한 사회죠. 아무 데서나 술을 마셔도 되고 이 선진국들은 안 그러잖아요. 선진국들은 공공장소에서 술을 먹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공공장소에서 술병을 들고 있는 것 자체를 뭐 금지하는 나라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술은 어디 넣어서 안 보이게끔 해야지 보이게끔 하면. 그래서 우리나라가 술에 엄청 관대한 사회이기 때문에 경찰이 근무를 하다 보면 경찰이 뭐예요? 주민들 바로 옆에 돌아다니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거기 돌아다니다가 보면 아우 술 마실 기회가 있어요. 뭐 행사를 한다든가 뭐 축제를 한다든가 그러면 거기서 행사 축제하면 막 술 마시고 있다니까. 그럼 가면 막 술 주면 술 마시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옛날부터 술을 엄청 마셨기 때문에 마시지 말라고 이 경찰공무원 복무규정에다가 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근무 시간에 음주 금지가 100%가 아니에요. 예외가 있어요. 그거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그래서 이거 뻔한 규정인데 근무 시간 중 당연히 음주 금지지. 근데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가. 그래서 경찰공무원은 근무 시간 중 음주를 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예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래서 어디 뭐 축제가 있다든가 실제로 마시면 안 되는데 그냥 우리 머릿속으로 생각해 볼 때 뭐 축제가 있다든가 아까 그 뭐 송사리인가 뭐 잡아가지고 막 줬을 때 그런 때 불가피하게 마셔야 할 때가 있다. 오케이? 예외가 있습니다. 다만 그때에도 주기가 있는 상태. 이 주기가 술주자 기운 기자. 그래서 죽기. 그러니까 술을 한두 잔 할 수는 있지만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근무하면 안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주기가 있는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음주 금지. 당연히 음주 금지지. 근데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아주 옛날 조항이야, 이게. 오늘날 시각으로 뭐 술을 어떻게 마셔. 그죠? 저도 제가 이제 20년 근무하고 퇴직했지만 처음 한 10년은 뭐 근무하다가 술도 뭐 엄청 마시고 막 그렇게 근무 중에 막 그랬었는데 이 세상이 막 대한민국 사회가 막 급변해 버려 가지고 세상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제가 20년 근무했는데 처음 10년은 막 대충 근무하고 두 번째 10년은 대충 근무하면 죽는 사회가 돼 버렸어. 그래서 처음 10년은 근무 중에 술 마시면서 근무하고 두 번째 10년은 근무 중에 술 안 마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바뀌었는데 이 경찰공무원 복무 규정이 좀 옛날 규정이에요.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실컷 만들어 놓고 관리를 하지 않고 막 다른 걸로 관리하는 것이죠. 경찰청 공무원 행동 강령이라든가 또는 뭐 경찰관 인권행동 강령 뭐 이상한 거 막 훈령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이 세상이란 것이 이상해요. 국회의원들 업무 평가를 할 때 법령 많이 만들고 법률 많이 만들고 많이 개정하면 막 엄청 열심히 일한 것처럼 홍보되고 또 그렇게 평가해주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어떤 공무원이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얘기할 때 성과가 있어야 돼. 그 성과를 판단할 때 막 도둑놈을 잡아, 강도를 잡아. 그러면 인정받죠. 도둑놈 강도를 예방했는지 안 했는지를 어떻게 하냐고. 그러죠. 내가 순찰 들어와서 예방했다. 그거 얘기하면 믿어야 안 믿어주지. 그러니까 경찰이 범죄 발생하는 건 놔두는 거야. 그냥 놔두고 쌀 때까지 기다려. 어느 골목에 차들이 쫙 주차돼 있어요. 거기서 막 차량 털이가 계속 나. 그러면 거기만 돌고 막 그렇게 하지 않도록 뭐 경고문도 붙여놓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안 한다니까? 신고 들어와도 네 우리가 순찰 돌게. 순찰 안 돌아. 가만 놔두다가 어느 한 사람 딱 잡혀. 그러면 지금까지 발생보고 됐던 거 쫙 꺼내. 야, 네가 이거 100건 했지. 그러면 그 사람이 상대방이 이 빠다질에 걸려가지고 100건은 아니고요. 한 10건만 제 겁니다. 10건을 잡아낸다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는 일이 그래요. 인간이 하는 일이 나를 평가해 주는 일을 하게 돼 있어요. 세상에 이로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한테 보탬이 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이로운 것을 하는 것이죠. 이 법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령도 우리 법률은 국회에서 정하지만 대통령령, 부령, 그다음에 훈령 이런 것들 다 행정부 주관으로 해서 막 만들잖아요. 우리 본청 근무하는 사람들이 자기 근무할 때 계장, 과장 이런 사람들이 자기 근무할 때 뭔가를 만들어내야 자기가 이런 거 했다라고 해서 막 승진도 하고 좋은 자리 찾아서 가고 막 그러기 때문에 있는 거 관리는 잘 안 하고 막 새롭게 막 만들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이 대통령령 엄청 중요한 대통령령이 막 소홀히 취급받고 있다니까. 현장에서는 소홀히 취급받아요. 그러나 출제위원들이 가서 딱 출제하려고 하면 다른 것들은 막 훈령인데 우리 복무, 강령, 복무윤리강령 관련해서 이것만 대통령령이야. 그래서 출제하는 사람들은 좀 출제 막 하고 막 그래요. 근데 현장에서는 소홀히 되고 있다니까요. 왜? 내용들을 보면 완전 구닥다리야. 그러니까 옛날 거의 막 사문화 되다시피 신경을 안 쓰는 것이 이겁니다. 안타까운 측면이 있어요. 자, 11조를 보시면 오른쪽에 11조 상관에 대한 신고 상관에 대한 신고. 경찰 공무원은 신규 채용, 승진, 전보, 파견 출장. 이 파견 출장에다가 동그라미를 좀 쳐놓은 다음에 파견 출장이 뭐예요? 내 일하는 장소를 벗어나는 거잖아. 그래서 이걸 중심으로 해서 연상을 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파견 출장 이런 것들을 할 때 그러면서 근무관계 변동이 있는 때에는
소속 상관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관장이 아니라 파견 출장, 이제 근무지를 벗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 살인사건 현장 가는 것을 연상하셔가지고 소속 상관한테 신고를 해야 됩니다. 핵심이 기관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13조 여행에 제한. 경찰 공무원은 휴무일 또는 근무 시간 외에 2시간 이내 직무에 복구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 경찰 기관장에게 신고를 해야 됩니다. 아까 근무지 벗어나는 것은 소속 상관 또는 상사인데 여행은 이거 기관장입니다. 왜 그래? 지금 이게 뭐예요? 2시간 내 복귀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갈 때는 기관장 신고하라는 거예요. 왜? 비상 때문에 그래요. 그 밑에 14조 비상 소집이 있거든. 비상 걸리면 일반 요원은 2시간 이내, 필수 요원은 1시간 이내 복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경찰 공무원은 상시 언제라도 비상 걸리면 2시간 이내는 일반 요원도 2시간 이내는 복귀해야 되잖아요. 근데 2시간 이내 복귀하기 어려운 장소로 가. 당연히 비상 소집권자한테 신고하고 가야죠. 비상 소집권자가 누구야? 기관장이거든. 그래서 여기 기관장한테 신고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이제 소속 상사가 아닌 상관이 아닌 것이죠. 비상 때문에 비상 소집권자가 기관장이기 때문에 기관장한테 신고하고 가라는 겁니다. 그때 다만 치안상 특별한 사정이 있어 청장 또는 기관장이 지정하는 기간 중에는 소속 경찰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장거리 여행을 갈 때는 2시간 이내 복귀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여행을 갈 때는 비상 소집권자 기관장한테 신고를 해야 되고, 특별한 기간 중에는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특별한 기간 중에는 허가 이렇게 받아야 됩니다. 아래 비상소집을 보면 비상소집권자가 기관장입니다. 기관장. 그래서 경찰 기관장은 아래 비상소집하거나 일정한 장소에서 대기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아래 1항 규정에 의한 비상소집 규정에 의한 비상소집의 요건 종류 절차 등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합니다. 비상 발령권자 기관장, 거기에 관련된 사항을 정하는 사람은 경찰청장. 우리 비상이 우리 경찰 조직 전체에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경찰청장이 정하라고 그렇게 해놨습니다. 아래 18조 포상휴가. 자, 기관장은 근무 성적이 탁월하거나 끝에 모범이 될 공적이 있는 경찰 공무원에 대해서 1회 10일 이내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1회 10일 이내 기관장 1회 10일 이내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이 포상휴가를 처음 쓴 사람이 조현호 경찰청장이죠. 그래서 제가 포상휴가 엄청 갔습니다. 왜? 우리 형사과 출신 직원분이 막 빠다질 해가지고 막 애들 막 절도한 거 막 엄청 잡아가지고 하여튼 포상휴가 엄청 갔습니다. 이 포상휴가 이 규정이 이 경찰공무원 복무규정이 완전 죽어 있는 규정이에요. 죽어 있는 규정. 근데 조현호 청장이 이걸 찾아가지고 써. 가지고 이 포상휴가가 당연히 우리 휴가 말고 외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상휴가죠. 휴가 안에서 가면 포상휴가가 아니죠. 휴가 외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현호 청장이 포상휴가 막 7일, 3일 막 줘버렸어요. 그래서 저 다 못 썼어. 그 해에는 휴가는 하나도 안 쓰고 포상휴가도 다 못 썼어요. 그래서 우리 공조직 중에서 경찰이 최초 쓰기 시작한 거예요. 있어도 쓰지를 않았었는데. 그리고 경찰이 쓰니까 그 다음부터 뭐 소방이나 이런 데서도 조금 써요. 조금 쓰는데 우리 경찰은 조현호 청장 이래로 아주 그냥 활성화 시켜버렸어. 그래서 이게 우리 휴가라는 것이 휴가를 가지 않으면 우리 휴가 일수가 있습니다. 통상 한 뭐 22, 3일 정도 이렇게 휴가가 있는데 안 쓴 휴가는 연가 보상비라 그래가지고 연말에 보상비가 나와요. 하루에 뭐 얼마씩 해서. 근데 하여튼 조현호 청장이 이 포상휴가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연가가 막 엄청 세이브 돼가지고 전체적으로 경찰 공무원 급여 자체를 올리는 효과를 본 것이 이 포상휴가입니다. 제가 우리 우리 경찰의 초과 근무수당 예산이 1조 원 넘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중에 안 믿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예산이 지금 한 450조 되나 그럴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 예산이 300조 조금 넘을 때 2011년인가 그때 1조 원 넘었어요. 누가? 조현호 청장이. 이 조현호 청장이 해파리 청장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왜냐면 조 청장이 징계만 하면 다 해임 파면 시켜버리는 거야. 그냥 엄청 강하게 징계해버리는 거죠. 저는 그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법이 아닌 거죠. 그렇죠. 아니 행정법의 일반 원칙도 법규잖아. 그것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인데 비례 원칙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조현호 청장이 해파리 청장 징계하면 무조건 해임 파면이야. 그냥 뭐 한 감봉 정도 먹을 것도 야 무조건 해임 파면이야. 아주 그냥 우리 조직 안에서 썩은 사과를 도려내려고 아주 그냥 작전하시면 조현호 청장입니다. 그건 굉장히 잘못됐고 그건 완전히 잘못됐고, 그러나 이 포상휴가를 활성화시킨 사람이 조현호 청장이고, 그 다음에 우리 경찰의 초과 근무수당을 그때 1조 원 넘게 만들어놨어요. 상상 초월하는 겁니다. 그때 한 320조인가 정부 예산이 320조인가 그럴 때 한 일개 공조직의 일개 수당 예산이 1조 원 넘게 만들어냈다니까. 여러분 말 생각해보세요. 1조 원. 지금 우리 경찰이 13만 몇 명이었습니까? 그때 아마 한 11만 명 채 안 됐을 거예요. 왜냐면 지금 의경 대체 경찰 공무원 들어가지고 13만 7천인가 지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2만 몇 명 빼면 그 당시 한 11만 명 됐었어요. 한 사람당 따져보세요. 한 사람당 1,000만 원이라니까. 2011년 12년 이때
한 사람당 1,000만 원씩 챙겨 놓은 거야. 조청장이. 그래서 지금도 1조 원 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엄청 늘어나지는 않았지. 엄청 늘어나지 않고 그 선에서 어쨌든 13만여 명이라고 하더라도 거의 1인당 1,000만 원 정도가 추가 근무 수당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 괜히 드리는 게 아니라 경찰이 우리 현장 경찰관들이 엄청 냉소주의에 빠져 있어요. 그 냉소주의에 빠진 이유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경찰청에서 너무 막 좌지우지해. 그러니까 현장에 맞지 않는 것을 막 너무 지시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이 밑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현장에서 돌아다니는 사람인데 저 위에서 막 계속 막 이렇게 바꿨다가 막 저렇게 바꿨다가 하면 막 밑에 있는 사람들 짜증 엄청 나죠. 그래서 냉소주의에 빠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현장 경찰관분들이 막 경찰을 엄청 싫어해. 냉소주의에 빠지니까 무조건 싫은 거죠. 막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무조건 싫은 거야. 그러나 우리 경찰이 좋은 점이 엄청 많습니다. 다른 거 다 빼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포상휴가하고 초과근무수당 이것만 딱 그냥 놓고 봐도 다른 조직보다 엄청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형사과 직원분들이 막 근무표를 자기들이 짜는데 짜놓고 근무 안 한다니까 정말 그렇게 짜놓고 근무하겠어? 누구만 시켜? 한두 사람 남게 시키고 자기들은 집에 가는 거죠. 뭐냐면 형사과에 강력팀이 있어. 강력팀이 아침 9시에 새 팀이 들어와. 그러면 기존에 있던 팀은 9시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9시가 아니라 한 11시 퇴근 시간을 잡아놓는 거죠. 중복으로 이렇게 있는 거야. 근데 실제로는 가고 한두 사람 있고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한 달에 막 200몇 시간씩 이렇게 초과근무수당 잡고 막 그런다니까요. 지금 조금 줄어서 한 170, 80시간 이렇게 막 잡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복지가 누구한테 다 우리 경찰 공무원한테 오는 거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포상휴가 1회 10일 이내예요. 저는 그래서 이것을 십자포화 옛날에 막 이런 말 많이 썼는데 막 공포의 십자포화. 심지어 제가 어디서 기억하냐면 행정법 안에 그런 표현이 있었어요. 뭐 특별 권력관계로 예전에는 학자들이 받아들였으나 뭐 몇 년대 이래로 학자들의 공포의 십자포화를 맞아서 지금은 형해화된 이론이다. 이런 표현이 막 법률에도 있었어요. 행정법에도. 그래서 십자포화 10일 포상휴가 10일 십자포화 좀 이상한가요? 저는 이게 헷갈리더라고. 10일이 다른 일하고 이렇게 넣어놓으면 헷갈려서 그냥 십자포화. 이제 포화가 포상휴가라고 생각하고 십자포화. 10일 이내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고요. 포상휴가 기간은 연가일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연가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말이 연가 다녀온 날로 산입하지 않는다는 거죠. 연가 다녀온 날로 산입해버리면 포상휴가가 아니지. 연가에서 까버리면 포상휴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가일수에 산입하지 않고요. 19조 연일근무자 등의 휴무. 경찰기관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과 같이 휴무를 허가해야 합니다. 포상휴가는 허가할 수 있고 그렇죠. 포상휴가는 꼭 줘야 되는 것이 아니죠. 상으로 주는 거니까 줄 수 있는 것이고 이 휴무를 허가해야 된다. 이것은 엄청 무리하게 근무한 사람들을 쉬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허가해야 한답니다. 허가할 수 있다라고 하면 못 쉬지. 뭐냐면 이게 1호 연일 근무자, 공휴일 근무자. 이제 공휴일 근무자는 휴일날 근무한 사람이고 연일 근무자는 이렇게 주간 근무가 있어요. 그럼 이걸 꼬박 다 하는 거예요. 그냥 주간 다 한 다음에 여기까지 다 하고 여기까지 주간 근무를 다 하고 집에 가. 그럼 다음날 하루 줘야 되는 것이죠. 다음날 하루. 그래서 연일 근무자 그다음에 쉬는 날 근무자에 대해서는 다음날 1일의 휴무를 줘야 되고 2호에 당직 또는 철야 근무자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밤만 센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날 오후 2시를 기준으로 오전 또는 오후에 휴무를 줘야 합니다. 허가해야 합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 현장에서 이거 다 찾아먹고 있습니다. 저 처음 갔을 때는 당직 근무해도 다음날 막 일하고 가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거 다 지킵니다. 거의 한 99% 지켜요. 특단의 사정이 없으면. 왜냐? 경찰공무원 복무규정에 허가해야 한다고 돼 있잖아요. 우리 경찰공무원들이 승진시험을 보거든. 승진시험 보면서 이거 다 알아. 승진시험 보면서 이거 알아서 이제 자꾸 주장하고 해서 이제 다 그냥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오후 2시가 왜 오후 2시야? 하루가 8시간 근무잖아요. 근데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계산을 해보면 9시간이야. 왜 9시간이지? 8시간 근무인데? 점심시간 때문에 그렇죠. 점심시간은 이 월급을 주지 않는 시간이에요. 점심시간은. 그래서 점심시간 빼면 이제 8시간이죠. 점심시간 빼고 8시간 중에서 4시간 자르면 딱 오후 2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 8시간 근무니까 4시간 이렇게 해서 철야 당직 근무를 했으면 오후 2시를 기준해서 오전 그 이전 4시간을 쉬든지 아니면 이후 4시간을 쉬든지. 그래서 우리 현장에서는 통상 오전 근무하고 그냥 들어갑니다. 통상. 예. 하여튼 다음 페이지. 경찰공무원의 책임. 자, 책임의 개념 및 유형을 보시면, 자, 개념. 책임이란 중간에 의무에 위반함으로써 법률의 제재 또는 불이익을 받게 되는 지위. 책임. 뭘 잘못했어. 제재나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이 이제 책임인 것이죠. 자, 그 책임의 유형에는 행정상 책임, 형사상 책임, 민사상 책임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이걸 좀 친절하게 좀 설명을 거기다 넣어놨어야 되는데, 아니, 다 알기는 아는데, 자, 행정상 책임, 징계 책임과 변상 책임이 있고요. 형사상 책임, 형사 처벌을 받을 책임이죠. 민사상 책임, 손해배상 책임. 여기에 지금 헷갈리는 게 행정상 책임에서 변상 책임하고 민사상 책임에서 손해배상 책임 이게 헷갈리죠. 근데 변상 책임 물어줄 책임이죠. 돈을 물어줄 책임입니다. 손해배상 책임도 돈을 물어줄 책임이죠. 근데 행정상 책임에서 변상 책임은 국가의 돈을 물어줄 책임을 변상 책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무를 하다가
뭐 나라에 어떤 손해를 끼쳤어. 그럼 나라에 물어줘야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국민이 위법한 직무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국가배상 청구를 하죠. 그럼 나라에서 물어주죠. 나라에서 물어준 다음에 해당 공무원한테, 왜냐면 국가가 잘못한 것이 아니거든. 대한민국이라는 것이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대한민국은 우리 머릿속에서만 대한민국이 실제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 행동은 누가 해? 우리 공무원이 위법한 직무집행을 함으로써 국민한테 손해를 끼쳤어. 그때 국민이 국가배상을 청구했어. 그러면 나라가 물어주죠. 물어준 다음에 공무원한테 너 토해내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그때 공무원이 국가한테 변상해 주는 것이 변상 책임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공무원이 일을 하다가 국가한테 뭐 피해를 줬어. 즉, 뭐, 일을 하다가 돈을 잃어버렸어. 그럼 당연히 물어줘야죠, 국가한테. 국가 돈을 가지고 다니다가 잃어버렸어. 물어줘야 되는 것이고, 일을 하다가 뭐 사소한 거 유리창을 깨면 그냥 공금으로 하지만, 그보다 너무 심한, 내 큰 실수로 엘리베이터를 고장냈어. 엘리베이터 자기 돈으로 고쳐줘야 되는 것이죠. 그게 변상 책임입니다. 그 변상 책임은 하나 더 나아가서 국민이 국가배상 청구를 해서 받았어. 근데 국가가 봤을 때 이 공무원의 잘못인데 이 공무원의 잘못이 커. 그러면 구상권 행사한다니까요. 그래서 그때 공무원이 국가한테 토해내는 거, 이것도 변상 책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변상 책임은 공무원이 국가의 돈을 물어줄 책임이 변상 책임입니다. 그래서 이제 행정상 책임에 들어가는 것이죠. 형사상 책임은 형사처벌을 받을 책임이고요. 자, 민사상 책임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이게 국가배상이라는 것이 국가가 잘못을 한 것인데 실제는 국가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이제 공무원이 잘못을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때 국민이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돼. 근데 공무원한테도 제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무원이 위법한 직무집행을 하면서, 즉 우리가 시위 진압을 하면서 경찰봉으로 막 두드려 패가지고 어디 뼈가 부러졌어. 그러면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 행위죠. 거기에 대해서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공무원 개인한테 민사소송 제기할 수 있어요. 또 국가한테도 제기하면서 공무원한테도 함께 제기할 수도 있어요. 있죠. 그렇게 제기하면 법원에서 받아준다니까. 법원에서는 특별히 금지하지 않은 것은 다 받아주기 때문에 받아준다니까요. 그때 공무원이 개인한테 물어줄 책임이 이 손해배상 책임입니다. 그래서 민사상 책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가배상을 거쳐서 공무원이 고의 중과실일 때 국가가 공무원한테 토해내라고 해. 이때 국가한테 물어주는 것은 행정상 책임 안에 변상 책임이고, 대신 국민이 직접 공무원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해. 그러면 국민한테 직접 물어줄 책임이 이 손해배상 책임입니다. 민사상 책임, 손해배상 책임. 나중에 이제 국가배상 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러면 그런 경우가 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국민이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 행위로 인해서 손해를 봐. 그러면 국민은 왜 손해배상 청구를 하죠? 국가배상, 손해배상 똑같은 말입니다. 국가한테 제기하는 손해배상이 국가배상이니까. 그리고 또 우리 법원 실무는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민사소송이랑 똑같이 해요. 당사자 소송으로 하지 않고 그냥 민사소송으로 똑같이 처리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이 국가배상입니다. 그런데 그 국민 입장에서는 국가한테 제기하면 훨씬 쉽게 받을 수 있어요. 훨씬 쉽게 이길 수 있고, 또 국가는 돈이 많기 때문에 못 받을 일이 없어. 개인한테 청구해. 개인한테 별도로 집행을 다시 해야 되잖아요. 이겨도. 공무원 개인한테 청구하면, 국가배상을 청구하면 그냥 개략적으로 국가의 공무 집행이 갖춰야 할 것을 갖추지 못한 것만 증명하면 이겨요, 국민이. 근데 개인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공무원 개인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그 공무원 한 사람이 구체적으로 잘못한 것을 완전히 증명해야만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은 공무원 상대로는 하지 않고 국가배상으로 하죠. 왜? 쉽게 이길 수 있으니까. 그 국가의 행위가 갖춰야 할 통상의 것을 갖추지만 않았다는 것만 증명하면, 어떤 특정 개인이 잘못한 것을 적시하지 않고 그냥 국가의 공무집행이 갖춰야 할 것을 개략적으로 갖추지 못했으면 국가배상은 이겨버린다니까요. 손쉽게 이겨버려요. 그러나 공무원 개인한테 손해배상 청구했을 때는 그 공무원 개인이 법령을 위반한 것을 정확하게 적시를 해서 그 공무원이 이상한 짓을 한 것을 적시를 해야만 이길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국가를 상대하면 쉽게 이길 수 있고, 국가는 돈이 많으니까 집행에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 개인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또는 국가한테 청구하면서 공무원한테 동시에 청구하는 거, 이것이 거의 없는 거죠. 근데 한 7, 80건, 100건에 한 건 정도는 공무원한테 함께 청구해요. 왜 그래? 국민이 그 공무원 엿먹으라 그럽니다. 열받아서 공무원이랑 엄청 싸우는 거. 이 국민이 이 국가의 행위로 해서, 근데 말이 국가의 행위죠. 공무원의 행위지 않습니까? 공무원 행위 때문에 뭐 다치든지 피해를 보든지 해. 그럼 국민 열받잖아요. 열받는데 그 공무원 하는 짓을 보면 공무원이 막 계속 자기 잘못한 거 없다 그러고 사과도 안 하고 막 그러면 이제 열받는 거죠. 열받아서 오로지 골탕 먹이려고 한다니까요. 골탕 먹이려고 하는 거예요. 골탕 먹이려고 공무원한테 함께 청구하든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전에 우리 교통경찰관이 딱지를 끊다가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 딱지를 끊다가 그 상대방이 팍 소리 지르고 막 그러다가 면허증 달라고 해서 면허증을 딱 조회를 하는데 그 걸린 사람이 여자 학원 강사인데
고소득 학원 강사예요. 일타 강사. 그래서 그 사람이 면허증 막 뺏으려고 막 그렇게 하니까 이 경찰관이 업어치 한대 딱 해버린 거예요. 걸어버린 거예요. 다리가 부러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학원 강사잖아. 일타 강사니까 막 수입이 얼마나 많아요. 다쳐가지고 앞으로 일 못하는 거 계산하니까 막 몇십억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 피해가. 그거를 이 국가배상을 청구하면서 그 공무원한테도 함께 청구를 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입니다. 왜냐면 국가배상만 청구하면 훨씬 쉽게 이겨. 근데 그 당사자가 공무원 열받으니까 엿먹으라고 오로지 엿먹으라고 합니다.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제가 뭔 말씀 드리려고 그러냐면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국민들이 그냥 국가배상만 청구하면 쉽게 이기고 또 쉽게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한테는 거의 청구하지 않습니다. 이 공무원한테 선택적으로 청구하는 경우는 엿먹으라고 청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100건에 한 건 있을까 말까 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자, 아래 그럼 이제 하나씩 징계 책임을 보시면 징계의 자, 징계란 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 끝에 공무원 내부 관계 질서 유지를 위해서 특별 권력에 의해서 과해지는 제재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 국가의 행위가 대국민 관계지 않습니까? 국민을 상대로 이제 하는 관계잖아요. 근데 이 징계만큼은 공무원한테 내부 관계인 것이죠. 근데 그 내부 관계라는 것을 설명할 때 여러분 첫 뒤에 이제 행정법에서 나옵니다만 특별 권력 관계론이라는 것이 있죠. 우리 행정법 안에서 특별 권력 관계론 하면 특별 권력 관계 안에서는 즉 국가와 공무원 관계 또 뭐 영조물 이용 관계 즉 뭐 국립 도서관하고 도서관 이용자하고 관계 그다음에 교도소와 재소자와의 관계 이런 관계 속에서는 특별 권력 관계라고 하면서 특별 권력 관계 안에서는 법치주의가 배제된다라고 보는 것이 특별 권력 관계론입니다. 즉 뭐 마음대로 그냥 시킬 수 있고 뭐 어떤 피해를 줘도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이런 관계를 특별 권력 관계론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특별 권력 관계론이 오늘날에도 유효하지 않죠. 완전히 깨져버린 이론이죠. 오늘날에는 이 국가와 공무원 관계에 있어서도 소청 가능하고 행정 소송 가능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불이익한 처분을 받으면. 그래서 오늘날에는 특별 권력 관계라는 이름이 완전히 깨져버린 이론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징계가 뭐냐라고 설명할 때는 특별 권력에 과해지는 제재다. 이런 표현을 그냥 맞는 표현으로 써버려요. 그냥 이게 특별 권력 관계론을 인정한다. 그런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냥 대국민 관계, 즉 외부 관계가 아니라 내부 관계라라는 것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그냥 특별 권력에 과해지는 제재다. 이렇게 그냥 씁니다. 그냥 약속적으로 쓰는 것이니까 오해하지는 마시고요. 자, 아래 그래서 팁에 징계의 목적은 특별 권력 관계 내부 질서 유지죠. 대국민 관계 외부 질서가 아니라 내부 질서 유지. 자, 아래 관련 판례를 보시면 1번 징계벌과 형사벌은 대상 목적 등을 달리하기 때문에 아래 병과하더라도 일사부재리 원칙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즉 병과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징계벌, 형사벌. 징계해도 형사처벌할 수 있고 형사처벌해도 또 징계할 수 있고 당연하죠. 둘 중에 하나를 했을 때 나머지를 할 수 없다면 이상한 결과가 생겨버리죠. 어느 하나를 했을 때 그냥 땡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생겨버리죠. 말이 안 되죠. 자, 2번에 저 중간에 첫째 줄 끝에 파면 처분을 받은 후 그에 대한 형사사건이 항소심까지 유죄로 인정됐고 그 아래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에 따라 무죄 확정 판결이 있었다면 이 징계 처분은 끝에 위법하다고 할 수는 있을지언정 아래 당연 무효는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뭐냐면 형사처벌 때문에 징계를 받았어요. 근데 파면 처분을 받았어. 그러니까 아마 뭐 뇌물을 엄청 먹든지 한 것이겠죠. 형사처벌 때문에 징계를 당했어. 근데 그 형사처벌이 1심, 2심은 유죄. 대법원에서 살아난 거죠. 자, 그때 그 징계 처분이 무효냐 아니냐. 형사처벌이 무죄가 났다고 해서 징계가 무효예요? 그렇지 않죠. 형사처벌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업자랑 룸사롱 갔어. 룸사롱 가서 향도 받고 뇌물도 받았어. 그래서 뇌물죄로 수뢰죄로 넘어갔는데 수뢰죄 인정 안 된 거죠. 1심, 2심은 인정됐는데 3심은 인정 안 된 거죠. 이 사람이 잘못 안 했어? 잘못은 했죠. 룸사롱 갔잖아 같이. 그래서 이 형사처벌 때문에 징계가 됐을 때 형사처벌이 무죄로 끝났다고 하더라도 그 징계가 무효는 아니죠. 대신 너무 과도하다라고 할 수는 있을지언정 파면 처분까지 받았으면 너무 과도하다라고 할 수 있을지언정 그냥 생판 징계하지도 않을 걸 한 것은 아닌 거죠. 그래서 그것을 무효는 아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효는 아니다라는 말은 위법일 수는 있죠. 너무 과도해서 위법 즉 취소 사유에 위법 사유는 인정될 수 있을지언정 생판 징계해서는 안 될 걸 한 건 아닌 거죠. 룸사롱 같이 갔잖아. 다만 뇌물 받은 것만 인정되지 않아서 무죄가 나온 것일 뿐이지. 그래서 형사처벌 때문에 징계를 받았어. 근데 그 형사처벌이 무죄로 끝났어. 그러면 그 징계한 것도 완전히 그냥 생판 잘못한 거야.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 일정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연 무효는 아니다. 오른쪽 징계권자를 보시면 제가 경기 중임이라고 써놨습니다. 그 말이 이 징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것이 경기중임. 경징계는 기관장, 중징계는 임용권자입니다. 이게 징계 집행도 마찬가지예요. 징계권자가 징계 집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똑같은 말입니다. 이 징계권자 또 징계 집행에서 첫 뒤에 보면 징계 집행에서 다
경기 중임이에요. 경징계는 기관장, 중징계는 임용권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1번에 자, 징계권자는 임용권자가 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런데 2항에 자, 징계는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소속 기관의 장이 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그 2항을 보시면 모든 징계는 기관장이 하는 것처럼 돼 있죠. 그런데 3항에 중징계는 따로 또 서술을 해. 그러니까 2항에서 남는 것은 경징계만 남는 거죠. 오케이? 2항에서 꼭 징계는 기관장이 해. 그러니까 모든 징계일 것 같은데 3항에서 중징계는 따로 서술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2항이 경징계만 남는 거죠. 그래서 경징계는 기관장이 합니다. 징계위원회 설치.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소속 기관장이 하고 그 아래 대신 국무총리 소속하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징계는 경찰청장이 합니다. 우리 국무총리 징계위원회로 가는 것은 경무관 이상밖에 없죠. 경무관 이상 국무총리 징계로 가는데 그것은 이제 경찰청장이 합니다. 자, 3항에 다만 해놓고 이제 중징계는 따로 떨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파면, 해임, 강등, 정직 중징계지 뭐 이게 그죠? 파면, 해임, 강등, 정직 중징계잖아요. 그래서 중징계는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해당 경찰 공무원의 임용권자가 합니다. 임용권자가. 그래서 임용권자 그 기관장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 기관장이 징계위원회 설치된 기관장 그 기관장이 임용권자면 그냥 자기가 하는 것이고 별도로 임용권자가 있으면 별도 임용권자한테 빨리 보내야 되는 것이죠. 지체 없이 보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임용권자가 하되 경무관 이상의 강등 정직과 경정 이상의 파면햄 여기서 말입니다. 경정 이상의 경정 이상의 경무관 이상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경정 이상의 경무관 이상도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어떤 뜻이냐면 경무관 이상의 강등 정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무관 이상은 경정 이상의 파면은 여기에 경무관 이상이 또 걸리는 거야. 그래서 경무관 이상의 중징계와 오케이? 경무관 이상의 중징계와 총경 경정의 배제 징계, 경무관 이상의 중징계와 총경 경정의 파면해임, 즉 배제 징계는 청장 제청으로 장관 총리를 거쳐서 대통령이 합니다. 오케이? 거기가 이렇게 써 있어요. 경무관 이상의 여기 뭐라고 써 있고 이렇게 뭐라고 써 있는데 뒤에 있는 것을 합하면 경무관 이상의 중징계와 그다음에 총경 경정의 파면해임, 즉 배제 징계죠. 여기에 대해서는 청장 제청의 장관 총리를 거쳐서 대통령이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하고 다르냐면 저 임용권하고 달라요. 이 임용권하고 징계 이런 거랑 다 연결을 시켜놨어. 그래서 거의 맞아 떨어지는데 이 절차가 달라요. 뭐냐면 여러분 임용권에서는 총경 이상은 임용권 대통령이 하는 거, 임용권 대통령이 임용권 행사하는 것이 총경 이상은 원칙적으로 대통령이 하지 않습니까? 또 경정 이하는 청장이 하는데 경정의 승면, 즉 임면이죠. 임면. 경정의 신승면은 또 대통령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경 이상은 임용권은 원래 대통령. 그다음에 경정의 신승면은 또 대통령 예외적으로. 근데 이 총경 이상의 임용권 행사가 어떻게 되냐면 청장 추천에 장관 제청에 총리 거쳐서 대통령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경정의 신승면 이게 아주 희한하죠. 청장 제청에 장관은 없어지고 그냥 총리 거쳐서 대통령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징계에서 이거랑 다르죠. 징계에서 경무관 이상의 중징계와 총경 경정의 배제 징계는 청장 제청에 장관 총리를 거쳐서 대통령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달라, 절차가 달라.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임용권자의 완성이에요. 완성. 여기까지 알면 이제 마스터 하는 겁니다. 마스터. 그러니까 여기까지 모르는 것이 당연하죠. 여러분들께서 저거를 딱 구별할 줄 아신다. 그럼 이제 마스터 하는 거예요. 마스터. 그래서 너무 저것을 모른다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나올 때마다 좀 보시면서 구분할 줄 아시게끔 그래서 마지막까지만 저거를 아시면 임용권 마스터면 저거 여기까지 아시면 이제 전반적으로 돼. 그래서 징계에서는 그러면 저렇게 다른데 뭘 적용해야 돼? 징계는 그러니까 여기 경정의 신승면 이 면의 면직에 징계 면직도 여기 들어가는 것이죠. 이 경정의 면직하고 여기 징계에 있어서 총경 경정의 저 징계 면직 그러니까 경정의 징계 면직 다르잖아요. 여기는 청장 제청에 장관은 없이 그냥 총리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징계에서는 청장 제청 장관 총리를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면 다른데 뭘로 적용해? 당연히 특별 규정 임용권이 있고 징계는 특별히 징계 임용은 별도로 규정하기 때문에 징계할 때는 이걸 따라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그 옆에 그 박스에서 3번에 셋째 줄 중간까지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린 것이고요. 그 뒤에 총경 및 경정의 강등 정직은 경찰청장이 한다. 이게 임용권이랑 딱 맞아 떨어져요. 왜냐면 임용권에서 총경 이상은 대통령이잖아요. 근데 총경에 휴직 전 강등 정복은 청장이 하지 않습니까? 휴직 전 강등 정복이 이게 있잖아. 휴직 전 강등 정복. 강등 정복이 강등 정직 복직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강등 정직 총경에 오케이? 이게 청장이 하는 것이 맞는 거죠. 또 경정 이하는 청장이 하잖아요, 원래. 다만
경정의 신승면은 대통령이 하고요. 그다음에 경정의 휴직복 전파는 시도청장이 하지 않습니까? 뭐 시도지사, 시도청장한테 이렇게 가잖아요. 경정의 휴직복 전파. 이 강등 정직은 휴직복 전파에 안 들어가잖아. 그래서 경정의 강등 정직은 경정의 휴직복 전파에 안 들어가니까 그대로 그냥 청장이 하는 거죠. 그래서 임용권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거는. 예. 그래서 이 징계 와서 이거를 저 임용권하고 연결시켜서 머리가 돌아가. 그럼 이제 마스터 한 거예요. 근데 이 마스터 하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저도 엄청 헷갈렸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것이 엄청 당연한 거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나올 때마다 한번 생각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넘어가십시오. 아래 징계 사유를 보시면 1번 공무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하고 요구해야 합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공무원에 대한 어떤 불이익 처분은 기본적으로 임의적인 규정으로 돼 있어요. 뭐뭐 할 수 있다. 그런데 징계만큼은 하야한다로 돼 있습니다. 왜 그래? 지휘관이 돈 받고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 봐주고 막 그러니까 어느 순간 그냥 하야한다로 다 징계는 그렇게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하고 그 징계 의결 결과에 따라 징계 처분을 하야한다. 그렇죠? 징계 처분을 이거 의외로 여러분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다 하면 그게 더 그럴싸하다니까. 그죠?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다. 엄청 그럴싸해. 근데 그렇게 안 해놨어요. 징계 처분은 징계 사유가 있으면 무조건 하도록 하야한다로 해놨습니다. 자, 그 징계 사유가 기억. 국가공무원법이나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했을 때. 법 위반, 명령 위반. 오케이? 니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 태만. 디귿 직무 내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유신을 손상하는 행위.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자, 그 밑에 주의를 보시면 직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이 극히 나쁜 경우. 꼭 징계 사유일 것 같아. 그죠? 꼭 징계 사유야. 아니 그냥 딱 보면 징계 사유야. 근데 징계 사유 아닙니다. 이게 뭐예요? 직위해제 사유죠. 직위해제 사유가 수능 중기 적격이죠. 수사 중인 자, 능력 부족. 그다음에 중징계 의결 요구된 자, 기소된 자, 적격, 고위 공무원단, 적격심사 요구받은 자. 그런데 거기에 능력 부족 사유가 눈 뜨시고 자, 화이팅 하시고 이 징계 사유 안에 직위해제에서의 능력 부족 사유 그거 들어가면 꼭 그럴싸하다니까요.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이 극히 나쁘면 꼭 징계 사유일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직위해제 사유입니다. 그래서 이 직위해제 사유 가운데 이 능력 부족 사유,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 이것은 그냥 머릿속에 확실히 그냥 아주 그냥 각인을 시켜야 됩니다. 다른 사유에 엄청 나와요. 엄청 나오면 실권 받다가도 또 헷갈려. 그래서 볼 때마다 계속 머릿속에 기스를 좀 그어 두셔야 됩니다. 자, 2항에 공무원, 특수경력직, 지방공무원 포함해서요. 공무원했던 사람이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재임용 전에 적용된 법령에 따른 징계 사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이 법에 따른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이게 뭔 말이냐면 젊은 사람들이 공무원 들어갔다가 뭐 잘못한 거 있어. 얼른 사표 내고 다른 데로 확 들어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다른 데로 들어와 봐야. 그러니까 제주자치경찰 들어갔다가 뭐가 징계 먹을 것 같으니까 딱 사표 내고 우리 국가경찰 공무원 시험 봐서 들어와도 전에 그 제주자치경찰 일대 그 징계 사유 국가경찰 공무원 들어와도 징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다음 페이지 보시면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의 징계 사유 확인 및 퇴직 제한. 이게 뭐냐면 일명 황운하 조항입니다. 저 황운하 씨, 저 민주당의 황운하 국회의원이 대전 경찰청장을 하다가 국회의원 출마하려고 사표를 냈어요. 사표를 안 받아줘. 왜 안 받아줘? 검찰에서 사건을 가지고 있거든요. 검찰에서 수사기관에서 사건을 가지고 있으면 퇴직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자 1항에 공무원이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 끝에 징계 사유가 있는지 또는 이항 각 호의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감사원, 검찰, 경찰 등 조사 수사기관장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반드시 확인해야 돼. 그냥 사표 내면 바로 그냥 수리해주면 안 되고 그러니까 기간이 걸리는 거예요. 사표 낸다고 해서 그냥 사표 냈다고 해서 바로 사표 냈다고 해서 공무원이 아닌 게 아니잖아요. 사표를 내도 그 사표를 수리해줘야 된다니까요. 근데 수리가 그냥 안 해줘요. 사표를 내면 이렇게 알아보는 거야. 알아본 다음에 그만둬도 돼. 할 때 그때 맘대로 생활해야지 그냥 사표장 딱 던지고 그냥 집에 가버리면 징계 먹는다니까요. 그래서 사표장을 내면서 연가를 막 며칠 같이 써서 내야 되는 거예요. 자, 2항을 보시면 1항에 따른 확인 결과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이 파면, 해임, 강등,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거나 즉 중징계죠. 중징계 사유가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인데 1호, 3호, 4호는 해당 공무원이 파면, 해임, 강등, 정직,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그래서 중징계 관련돼서만이에요. 여기 지금 1호, 3호, 4호니까 2호가 빠졌죠. 2호를 가보면 밑에 2호가 중징계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을 요구 중인 때야. 그러니까 어쨌든 전부가 다 중징계에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표를 냈는데 중징계 의결 요구 중이거나 또는 형사사건인데 그 형사사건이 중징계를 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돼. 그러면 퇴직을 시켜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실무에서는 어떻게? 실무에서는 형사사건이 걸려있기만 하면 아니 이게 중징계에 해당하는지
해당하는지 정직 해당하는지 어떻게 판단하냐고 기관장이. 형사사건 걸렸기만 무조건 퇴직 못합니다. 실무상으로는 이 규정상으로는 중징계로 한정을 해놨어요. 중징계 의결 요구 중이거나 또는 중징계에 해당하는 형사사건이라고 판단될 때 그때 사직하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실무에서는 하여튼 사건이 무조건 걸려 있으면 그 사건이 정식 사건이 아니라 내사 사건, 그 입건 전 조사 있지 않습니까? 검찰도 그걸 하거든요. 검찰은 우리는 내사 사건은 6개월, 정식 수사 사건은 1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종결짓게끔 돼 있거든요. 검찰은 그런 것도 없어. 검찰 걔네들은 캐비넷에 막 5년이고 10년이고 막 가지고 있어요. 근데 딱 사건 번호만 딱딱. 근데 그 사건 번호가 정식 사건 번호가 아니라 우리의 입건 전 조사에 해당하는 이상한 사건 번호를 딱 따놓고 그것이 검사들끼리도 확인도 못해. 다만 이런 거 요청 딱 들어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딱 검색이 돼서 딱 통보가 온다니까요. 그러면 그만두질 못해. 황운하가 그게 걸린 거예요. 그래서 황운하 씨가 그래서 대전 경찰청장을 하면서 출마한 거 아닙니까? 아니 그렇게 퇴직을 못하게 됐을 때 공무원은 출마 못하잖아요. 공무원은 출마를 못하는데 그렇게 퇴직을 못하게 됐을 때까지 출마를 못하게 하면 그것은 공무담임권 뭐 그런 것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해서 유권 해석을 받아서 대전 청장을 하면서 출마한 사람이 아주 판례를 새로 쓴 사람이 이 세상의 질서를 새로 쓴 사람이 이 황운하 씨입니다. 그 황운하 씨가 퇴직을 못하게 된 것이 바로 이 조항 때문에 그랬고요. 자, 그때에는 그 2항의 넷째 줄에 소속 장관 등은 지체 없이 징계 의결 등을 요구해야 되고 퇴직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런 사유가 그 기소된 때, 또 중징계 의결 요구 중인 때, 수사 중인 때, 감사 또는 조사 중인 때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래서 이것이 중기수감 이렇게 사유를 좀 생각해 주시고요. 자, 3항에 징계 의결 등을 그 2항에 따라서 그런 사유가 있으면 징계 의결 등을 요구해야 되지 퇴직하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징계 의결 등을 요구한 경우 임용권자는 끝에 해당 공무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직위 해제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서술이 뭐야? 임의적이죠, 재량적이죠. 아니 직위해제는 원래부터 재량적이거든. 그렇죠. 여기가 지금 퇴직하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사유가 있는지 확인해야 되고 또 퇴직하게 해서는 안 되고 다 가행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신 그런 사람에 대해서 직위해제를 할 수 있는데 그 직위해제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왜냐? 원래 직위해제가 재량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인사상 불이익 처분, 직위해제, 직권면직 다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다 재량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4항 중간에 징계 의결 등이 요구된 경우 다른 징계 사건에 우선해서 징계 의결 등을 하야한다. 징계는 또 하야한다. 징계는 하야한다. 직위해제나 직권면직은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 10분 쉬었다가 10분에 시작할게요.